내 돈인데 왜 못 찾느냐고요? 신분증도 있고 도장도 있는데 왜 내 돈을 못 찾게 합니까? 30년을 다닌 은행인데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이제 어디 가서 돈을 찾으라는 겁니까? 스마트폰?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평생 통장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꾸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 은행 창구에서 실제로 들리는 목소리들입니다. 2026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돈을 모은 어르신들이 자기 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종이 통장을 없애고 있고 지점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수백만 명의 시니어들은 금융 시스템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올해 74세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운 분입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저녁에 장사가 끝나면 그날 번 돈을 은행에 입금하는 게 40년간의 일상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통장은 단순한 금융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입금 내역 하나하나가 땀의 기록이었고 잔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2,800만 원, 40년을 모은 돈입니다. 그런데 작년 9월 35년간 다니던 은행 지점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공지는 한 달 전에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금융 용어들은 외국어처럼 어려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버스로 새 정거장 떨어진 새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걷기도 힘든데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종이 통장은 이제 발급이 안 됩니다. 모바일 뱅킹으로 전환하셔야 해요. 모바일이 뭔데요? 나는 이 통장으로 40년을 살았어요. 왜 갑자기 못 쓰게 합니까? 은행 방침입니다. 스마트폰 있으시죠? 앱을 깔아드릴게요. 할머니는 그날 2시간 동안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이 스마트폰에 뭔가를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만들라고 하고 생체 인증을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는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공포. 72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습니다. 이건 김순자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철수 할아버지는 은행에서 지문 인식이 안 돼서 3번이나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문이 닳아서 기계가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대구의 박영희 할머니는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자기 계좌에 접속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본인 인증을 해주세요라는 말만 반복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이 같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91.5%가 여전히 종이 통장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2026년까지 종이 통장 발급을 대부분 중단하겠다고요. 91.5%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없앤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더 충격적인 건 은행 지점의 감소입니다. 2020년에 전국에 6,842개였던 은행 지점이 2024년에는 5,234개로 줄었습니다. 4년 만에 1,600개 넘는 지점이 사라진 겁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어떤 마을은 은행 지점까지 가는데 버스로 1시간 넘게 걸립니다. 은행들은 왜 이렇게 급하게 변화를 밀어붙이는 걸까요? 그들은 명확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비용 절감입니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종이 통장 유지에 드는 연간 비용이 무려 140억 원입니다. 통장 인쇄 비용, 보관 비용, 처리 인력 비용을 다 합치면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또 다른 은행은 지점 하나를 운영하는데 연간 3억 원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유지비를 생각하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 수익성이 낮은 지점부터 하나씩 정리하는 겁니다. 은행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모바일 뱅킹 한 건 처리하는데 30원, 창구 업무 한 건 처리하는데 3,000원. 100배 차이입니다.
디지털로 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경제 논리로만 보면요.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평생 그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긴 고객들, 디지털 전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 그들의 불안과 혼란은 은행의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2024년을 디지털 금융 혁신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모든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장려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표면적인 목표는 좋았습니다.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개선하고 금융 소외계층을 줄이겠다는 것.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이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정부는 디지털 금융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 2시간짜리 스마트폰 교육을 한다고 해서 70대 어르신이 모바일 뱅킹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그 교육마저도 신청자가 넘쳐서 몇 달씩 대기해야 합니다. 급한 건 은행과 정부인데 정작 준비는 개인의 몫으로 떠넘긴 겁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생체 인증의 벽입니다. 요즘 은행들은 보안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생체 인증을 거의 필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안면 인식, 젊은 사람들에게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대면 되니까요. 하지만 노년층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만수 할아버지, 78세,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시멘트와 모래를 만지며 일하다 보니 손가락 지문이 거의 닳아 없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은행 ATM 앞에서 여러 번 좌절했습니다. 지문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손가락을 이리저리 눌러봐도 인식 실패라는 메시지만 반복됩니다. 결국 창구로 가야 하는데 창구는 늘 긴 줄이 늘어서 있고 직원들은 바쁜 표정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창구에서 지문이 안 돼서 왔습니다 라고 하자 직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르신, 그럼 홍채 인식이나 안면 인식으로 등록하세요. 그게 뭔데요? 눈이나 얼굴로 인증하는 겁니다. 더 편하세요. 할아버지는 그게 더 편한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자기 얼굴과 눈을 기계에 등록한다는 게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등록은 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찝찝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당뇨병으로 손가락 끝이 손상된 어르신, 백내장 수술을 해서 홍채 인식이 안 되는 어르신, 피부 노화로 안면 인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어르신들. 은행은 보안 강화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보안 시스템이 정작 보호해야 할 고객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스마트폰 강제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됩니다. 은행들이 즐겨 쓰는 광고 문구입니다. 실제로 젊은 세대에게는 정말 편리합니다. 은행 앞에 줄 설 필요도 없고 24시간 언제든지 송금하고 조회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70대, 80대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은 편리함이 아니라 장벽입니다.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 중 스마트폰을 보유한 비율은 68%입니다. 생각보다 높다고요? 문제는 보유와 활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지만 전화와 문자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대부분입니다. 자녀들이 사준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다니지만 앱이 뭔지, 비밀번호를 어떻게 만드는지, 업데이트는 왜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영숙 할머니, 71세. 할머니는 자녀들이 사준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통화 버튼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앱을 실행하는 방법은 모릅니다. 작년에 은행에서 모바일 뱅킹 앱을 설치하셨으니 이제 집에서 편하게 이용하세요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 앱을 켜보려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이콘이 너무 많고 글씨는 작고 누르면 이상한 화면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데 어떤 비밀번호를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어머니, 제가 주말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주말이 되면 며느리도 바쁩니다.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급한 일만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집니다. 다음 주에 꼭 알려드릴게요라는 말만 반복됩니다. 할머니는 결국 모바일 뱅킹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통장 정리가 필요하면 버스를 타고 은행에 갑니다. 무릎이 아파도 날씨가 굳어도 직접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심각한 건 스마트폰 사용이 선택이 아니라 강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은행 업무는 이제 모바일로만 가능합니다. 창구에 가도 이건 앱에서만 되는 업무입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도, 공공요금 조회도, 각종 금융 혜택 신청도 점점 더 모바일로만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을 사용하지 못하면 혜택에서 배제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문제, 복잡해진 금융 사기의 위협입니다. 디지털 금융이 확대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층이 바로 시니어입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메신저 피싱,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동원 할아버지, 76세, 작년 10월에 2,300만 원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스마트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준우예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이 계좌로 200만 원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통화는 지금 어려워요. 아들 이름이 맞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아들이 바쁠 때는 문자로 연락하곤 했으니까요. 은행 앱을 켜서 어렵게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분 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300만 원만 더 부탁드려요. 할아버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들이 급하다는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송금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동안 5번을 송금했습니다. 2,300만 원이었습니다. 저녁에 진짜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준우야, 너 돈 잘 받았니? 무슨 돈이요? 그제야 할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은 이미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드셨습니다. 자책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 내가 스마트폰을 제대로 알았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건 할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어르신들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고 그 약점을 노립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 교묘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하거나 경찰을 사칭하거나 심지어 자녀의 카카오톡 계정을 해킹해서 직접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2024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8,200억 원, 이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47%입니다. 거의 절반이 노년층입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를 당해도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피해 구제율은 고작 18%, 10명 중 8명은 평생 모은 돈을 그대로 날립니다. 예전에는 은행 창구에 직접 가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어르신, 이 송금 좀 이상한데요. 확인하셨어요? 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사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혼자서 해야 합니다. 화면 속 경고 문구들은 어렵고 작은 글씨로 가득합니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송금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떠도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면 거래가 사라진 자리를 사기꾼들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성문의 포졸이 사라진 틈을 도둑이 노리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문제, 디지털 문해력의 격차입니다. 어르신들도 배우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20대가 새로운 앱을 배우는 것과 70대가 스마트폰 자체를 배우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20대는 이미 디지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터치, 스와이프, 앱, 클라우드, 이런 개념들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70대는 다릅니다. 평생 종이와 도장으로 살아왔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뭔가 된다는 것 자체가 낯선 개념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태수 할아버지, 73세. 할아버지는 작년부터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교육을 3번이나 들으러 갔습니다. 매번 열심히 배웠습니다. 강사가 설명하는 걸 메모도 하고 따라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 잊어버립니다. 어제 배운 게 오늘 생각이 안 납니다. 메모를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앱 실행, 로그인, 인증번호 입력, 단어 하나하나가 외계어처럼 느껴집니다. 할아버지는 좌절했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쁜가?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학습 환경과 속도가 맞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교육은 2시간짜리 단발성 강의입니다.
2시간 안에 스마트폰 기본 조작부터 앱 설치, 모바일 뱅킹, 공인인증서까지 다 다룹니다. 20대도 2시간에 다 배우기 어려운 내용을 70대에게 같은 속도로 가르칩니다. 게다가 실습 기회가 부족합니다. 교육장에서 한번 따라 해보는 게 전부입니다. 집에 가서 혼자 해보다가 막히면 물어볼 곳이 없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화면에 어떤 메시지가 뜨나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런 설명은 전화로 이해하기 더 어렵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중간에 포기합니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라고 체념합니다. 이건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설계 문제입니다. 디지털 금융은 처음부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니어의 학습 속도, 신체적 특성, 인지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글자 크기는 너무 작고, 메뉴는 복잡하고, 경고 메시지는 어렵고, 업데이트는 자주 일어나서 배운 내용이 금방 달라집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행 직원한테 물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금방 익숙해지세요 라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나한테는 정말 어려워요. 그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어르신들은 어렵다고 말하지 못하고 은행과 정부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5번째 문제, 선택권의 상실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 디지털로 전환하세요. 이건 제안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아니요, 저는 종이 통장이 편한데요라고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까요. 30년, 40년을 같은 방식으로 금융 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 이제 다 바뀝니다라고 말하는 건 폭력에 가깝습니다. 그것도 충분한 준비 기간이나 대안 없이 말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오미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관리할지 내가 정하면 안 되나요? 왜 은행이 정하고 정부가 정하나요? 나는 평생 통장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그게 틀렸다는 겁니까? 할머니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입니다. 물론 세상은 변합니다.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와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다릅니다. 일본은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도 종이 통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급격한 전환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모든 은행 지점에 디지털 헬퍼를 배치했습니다. 노인들이 와서 모바일 뱅킹을 배울 수 있도록 1:1로 지원하는 직원입니다. 단순히 매뉴얼을 주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함께 해줍니다. 스웨덴은 디지털 금융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디지털 금융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알아서 적응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종이통장 폐지, 지점 축소, 생체 인증, 스마트폰 강제, 금융 사기 증가, 디지털 문해력 격차, 선택권 상실. 이 모든 게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노하고 있으면 됩니까? 억울해하고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현실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준비되든 안 되든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저항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은행에 갈 때마다 긴 줄에 서고 금융 사기 위험에 노출되고 각종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당장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불편하더라도 한 번만 제대로 배워두면 앞으로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왜 평생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하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이것만 준비하면 앞으로의 금융생활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는 반드시 올해 안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한 번만 제대로 해두면 평생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바일 뱅킹 기본 세팅을 완료하세요. 싫어도 어려워도 이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도움을 받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운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는 겁니다. 요즘 대부분의 은행이 디지털 창구를 운영합니다. 여기서 직원이 직접 옆에서 앱 설치부터
계좌 연결, 비밀번호 설정까지 다 도와줍니다. 꼭 준비해 가실 것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신분증, 통장, 도장, 그리고 여유 시간. 최소한 시간은 잡으세요. 서두르면 제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은행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바일 뱅킹 처음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알려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직원에게 계속 물어보세요. 이게 뭔가요? 왜 이렇게 해야 하나요? 나중에 또 어떻게 하나요? 귀찮아하는 직원이 있다면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 종이에 메모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익숙한 방식인 종이에 적는 게 낫습니다. 적을 내용은 이렇습니다. 앱 이름과 아이콘 모양, 로그인할 때 입력하는 비밀번호 안전한 곳에 보관, 송금할 때 필요한 절차, 잔액 확인하는 방법, 문제 생겼을 때 전화할 고객센터 번호.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달만 참고 쓰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앱을 켜고 잔액만 확인해 보세요. 그것만 반복해도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생체 인증을 반드시 등록하세요. 지문, 홍채, 안면 인식, 이 중 하나는 꼭 등록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게 없으면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지문이 안 된다면 안면 인식으로 하세요. 안면 인식도 안 된다면 홍채 인식을 해보세요. 반드시 한 가지는 됩니다. 등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문은 한 손가락만 등록하지 말고 여러 손가락을 등록하세요. 한 손가락이 안 될 때 다른 손가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면 인식은 안경을 쓴 상태와 벗은 상태 모두 등록하세요. 나중에 안경을 안 쓰고 있을 때도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메모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등록했는지, 언제 등록했는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 전화금융 사기 대응법을 정확히 익히세요. 이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전화로 금융정보를 절대 말하지 마세요. 은행 직원이든 경찰이든 금융감독원이든 누가 전화해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물어보면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진짜 은행은 절대 전화로 그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둘째, 급하다고 하면 더 의심하세요. 지금 안 하면 큰일 납니다. 30분 안에 처리하세요. 이런 말로 조급하게 만드는 건 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셋째, 가족이 돈을 달라고 하면 반드시 목소리로 직접 확인하세요. 문자나 카카오톡만 믿지 마세요. 전화해서 직접 너 맞니? 라고 물어보세요. 사기꾼들은 목소리까지는 흉내내지 못합니다. 넷째,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문자로 온 링크, 카카오톡으로 온 링크 모두 위험합니다. 필요한 거라면 직접 은행 앱을 켜서 확인하세요. 다섯째,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112에 전화하세요.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게 당연하고 확인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이 5가지를 종이에 크게 적어서 전화기 옆에 붙여두세요. 전화 올 때마다 보면서 확인하세요. 네 번째, 가족과 금융 비상 연락망을 만드세요.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준비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녀들에게 부탁하세요. 한 달에 한 번, 30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그 시간에 함께 앉아서 모바일 뱅킹을 확인하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새로운 기능을 배우세요. 그리고 비상 연락망을 만드세요. 금융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전화할 수 있는 가족을 정해두세요. 큰아들, 딸, 며느리, 사위, 누구든 괜찮습니다. 그 사람 전화번호를 스마트폰에 금융 비상이라고 저장해두세요. 그리고 가족에게도 당신의 은행 계좌 정보를 공유하세요.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주로 사용하는 계좌가 뭔지 정도만 알려주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 없다면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나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다섯 번째,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배우면 됩니다. 다행히 요즘은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배움터가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초부터 모바일 뱅킹, 키오스크 사용법까지 무료로 가르쳐줍니다.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시중은행들도 노인 대상 금융 교육을 합니다. KB국민은행의 금융 스쿨, 신한은행의 시니어 금융 교실, 우리은행의 디지털 금융 아카데미, 각 은행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일정을 알려줍니다.
도서관에서도 스마트폰 교육을 합니다. 조용하고 여유롭게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가까운 도서관에 전화해서 노인 스마트폰 교육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서 운영하는 금융교육센터도 있습니다. 여기는 특히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잘합니다. 실제 사기 사례를 보여주고 대응 방법을 알려줍니다. 중요한 건 한 번 듣고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같은 교육을 두세 번 들으세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던 게 두 번째, 세 번째 들으면 아,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 들으러 갈 때 친구나 이웃과 함께 가세요. 혼자 가면 외롭고 모르는 게 있어도 물어보기 부끄럽습니다. 같이 가면 서로 물어보고 서로 확인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올해 안에 꼭 해내세요. 하나씩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준비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한명숙 할머니, 75세. 2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을 켤 줄도 몰랐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이제 앱으로 하세요라고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교육을 4번이나 들으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됐지만 두 번째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모바일 뱅킹으로 송금도 하고 공과금도 내고 손주들 용돈도 보냅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었죠. 근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더라고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정병호 할아버지, 78세. 할아버지는 평생 건설 일을 하셔서 손가락 지문이 닳았습니다. 지문 인식이 안 돼서 은행 갈 때마다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아 안면 인식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되겠어?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 지문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이제는 ATM에서도 모바일에서도 얼굴만 보여주면 됩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한 번만 배워두면 평생 편해요.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도 됐으니까 여러분도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순떡 할머니, 71세. 할머니는 작년에 보이스피싱 시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였습니다. 할머니, 계좌가 해킹당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해요. 예전 같았으면 당황해서 그대로 따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주민센터 교육에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급하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라는 것.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진짜 은행에 가서 확인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사기를 막은 겁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워두길 정말 잘했어요. 그때 교육 안 들었으면 제 돈 다 날렸을 거예요. 귀찮아도 어려워도 배워야 해요. 내 돈을 지키는 건 결국 나니까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창피하기도 했지만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나는 늙어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정말 안 됩니다. 어렵지만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길이 보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준비되든 안 되든 세상은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속도를 우리가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확실하게. 2026년은 금융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는 해입니다. 올해를 놓치면 내년은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첫 번째 단계, 가까운 은행에 전화하세요. 디지털 창구 예약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두 번째 단계,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디지털 교육 언제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세 번째 단계, 가족에게 전화하세요.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스마트폰 좀 가르쳐줘라고 부탁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배우려 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세금 내고 사회에 기여해온 여러분입니다.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내 돈을 지키는 것, 내 노후를 지키는 것, 그건 나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주변 어르신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준비하면 더 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금융 미래가 바뀝니다.